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산타랠리를 이어가나 싶었지만 연말 거래량 감소 역량 때문인지 다우만 5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나스닥과 S&P 500은 소폭 하락하면서 보합권 또 혼조로 마감했죠. 네, 잔잔할 수밖에 네. 없는 그런 시기인데요. 철저하게 10년물 미국채 수익률 흐름에 또 주가가 반응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장 초반 4.63%까지 10년물 수익률 치솟으면서 시장에 부담을 주기도 했습니다만 국채 수익률도 급격하게 또 4.5%로 내려오면서 또 낙폭을 줄이는 그런 뉴욕 증시 흐름이었습니다. 테슬라, 엔비디아 등 주요 빅테크는 소폭 하락한 가운데 애플은 그래도 꾸준히 오르고 있네요. 어제는 0.3% 상승, 또 2거래일 연속 최고치 경신했고 브로드컴 2% 넘게 올랐고요. 특히 요즘 뉴욕 증시를 달구는 쪽은 양자 컴퓨팅 네. 쪽입니다. 이쪽 관련주들의 강세가 눈에 띄었고 리케트 컴퓨팅, 아이온큐 등이 급등했습니다. 성장성에 주목한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제 국내 증시는 양시장 모두 하락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그래도 상승 출발한 이후에 잘 버티는 듯 했지만 오후 들어서 상승세가 꺾이면서 코스피는 2,430선을 내줬습니다. 양시장에서 개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를 나타냈고요. 외국인은 코스피, 코스닥 수급이 좀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장중에 달러 환율이 1,465원대까지 치솟고 여전한 정치적 불확실성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 힘을 내지 못하는 모습이었죠. 또 금융당국이 밸류업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지만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거래량마저 줄며 또 불안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네, 오늘 하우머니에서는 최근 이미 경매 매물이 쏟아지고 있는 부동산 경매 시장의 현황과 또 주목해볼 매물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을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볼까요? 도지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네, 굿모닝 마켓입니다. 2024년의 마지막 금요일 뉴욕 증시는 크리스마스장 휴장을 마치고 이 연말 휴가철을 맞아 거래량이 전체적으로 줄면서 방향성을 좀 탐색하는 모습입니다. 3대 지수는 말씀 주신 것처럼 보합권 혼조세로 마감이 됐는데요. 다우지수가 0.07% 소폭 오른 반면에 S&P 500은 0.04%, 나스닥은 0.05%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연휴 전에 테슬라를 중심으로 상승했던 대형 기술주들도 대체로 하락했습니다. 반면 애플은 웨드 부시가 AI 기반 아이폰 관련 성장을 시장이 과소평가하고 있다며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자 0.32% 홀로 올랐고요. 시총 4조 달러에 근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시가총액 2위에 이름 올리고 있는 엔비디아 0.21% 하락했습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도 0.28%, 알파벳과 아마존도 0.24%, 0.87% 각각 하락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시면 메타도 0.72% 하락했고요. 또 전거래일에서 7% 넘게 급등했던 테슬라는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1.76% 하락했습니다. 반면 브로드컴, 새로운 내용은 없었습니다만 지난주 모건 스탠리에서 고객 확대나 AI 분야에서 확장 잠재력을 강조하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했었죠. 이런 여러 긍정적인 평가를 반영하면서 간밤에도 2%대 홀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발표된 경제지표, 고용지표 살펴보겠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21만 9천 명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한 주 전보다 1,000건 정도 줄어든 수치로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고요. 하지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직전 주보다 4만 6천 건 정도 늘었습니다. 2021년 11월 이후 가장 많은 수치라고 하는데요. 기업들이 고용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계속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연말 앞두고 시장 자체의 거래량이 크게 감소한 가운데 국채 수익률과 달러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시장의 변화가 진행됐습니다. 특히 최근에 시장을 계속 짓누르고 있는 높은 국채 수익률, 연준이 2월 FOMC를 통해 금리 전망을 상향 조정한 후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오고 있죠. 여기에 앞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감소를 통해서 이 견고한 고용시장에 대한 기대로 10년물이 장중에는 4.64%대까지 상승했습니다. 여기에 시장은 전거래일 상승을 뒤로 하고 매물 소화 과정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장중 7년물 국채 입찰에서 강력한 수요가 유입이 되면서 국채 수익률 10년물은 하락으로 전환이 되긴 했습니다. 보시는 대로 10년물 4.58%, 2년물은 4.33%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여기에 달러화도 되돌림이 유입되면서 인덱스 기준 하락 전환하는 등 장 초반과 다른 양상을 보이다가 이 하락하던 주식시장이 상승으로 전환하려는 힘을 어느 정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최근 시장은 국채 수익률과 달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절대적인 수치가 높기 때문입니다. 달러 인덱스 108선을 넘어서 지난 2022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 보이고 있고요. 10년물 국채 수익률도 지난 2024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서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장기화될 경우 기업 이익에 부정적이라 시장에는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미국 경제가 견고하니까 기업 이익이 예상보다 양호할 수는 있지만 미중 간의 갈등, 또 유럽과 중국의 경제 여파가 미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달러 강세와 금리 상승 장기화 여부는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대형주가 부진한 가운데 또 하나 시장의 특징이라고 하면 AI 관련 기업들의 급등이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만큼 투자자들이 새로운 테마, 즉 양자 컴퓨터나 로봇, 우주 개발, 드론 등에 주목하면서 수급 쏠림이 진행됐다는 점입니다. 산타랠리가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잠시 좀 눈을 돌린 것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바로 이런 테마주들이 급등했기 때문인데요. 오늘도 관련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관련 종목들 좀 올랐습니다. 특히 양자 컴퓨터 관련 업체 실SQ가 실퀀텀닷컴 랩을 출범해서 양자의 안전과 포스트 양자 기술 연구 개발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관련주들 자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이온큐나 리게츠 컴퓨팅, 또 디웨이브 퀀텀 컴퓨팅 등 모두 관련된 종목들 오름세 보였습니다. 로봇 관련해서도 로봇랩은 올해 16번째 발사를 성공적으로 완료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위성을 배치했다는 소식에 최근 발표되면서 이후 지속적으로 주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인투이티브 머신은 지난주 나사가 우주선과 지구 간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게 해주는 임무 수행에 선정된 후에 꾸준히 주가 오르고 있고요. 이외에도 드론, 계속해서 일론 머스크가 좋은 코멘트를 내오면서 관련 흐름들 이어오고 있습니다. 반면 비트코인이 하락하면서 코인베이스나 마이크로스트래티지 관련 종목들 부진했지만 갤럭시 디지털은 상승하는 등 관련주 안에서는 차별화가 진행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비트코인 현재 95,000달러 선에서 하락하면서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산 원유 수입 급감으로 유가는 하락했습니다. WTI 배럴당 69달러 선에, 브렌트유는 배럴당 73달러 선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국채 수익률이나 달러에 민감하게 시장이 반응하고 있는 만큼 거시경제 지표에 따라서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흐름 살펴보셔야겠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가상자산업계의 대왕고래죠.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 회장이 더 많은 비트코인을 사들이기 위해 회사 주식 수를 100억 주 늘리는 파격적인 재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30배가 넘는 규모로 비트코인의 회사의 미래를 올인한 셈인데요.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시장 성과에 따라서 회사가 전례 없는 성장을 이룰 수도 있지만 반대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요. 포브스는 이번 결정이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주식 가치를 크게 희석하고 회사의 운명을 변동성 높은 비트코인 시장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단기적으로 시장이 추가 주식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주가 하락 압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만약 비트코인이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심각한 재무적 타격은 물론이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게 만들 수 있다 경고했습니다. 이 같은 우려에도 세일러 회장은 굴하지 않고 비트코인 매입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지난 10월에는 3년 내 비트코인 구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420억 달러를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고 현재 7주 연속으로 비트코인을 사들이면서 전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인공지능 스타트업 xAI가 60억 달러, 우리 돈 9조 원에 육박한 투자금을 추가로 유치하면서 존재감을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이번 투자 라운드에는 블랙록부터 피델리티, 모건 스탠리와 엔비디아 등 큰 손들이 대거 참여했는데요. 현재까지 조달한 금액은 총 120억 달러, 우리 돈 18조 원에 달하고요. 기업 가치는 500억 달러로 반년 만에 2배로 늘었습니다.
두둑해진 자금을 등에 업고 머스크는 본격적으로 XAI 키우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불과 석 달 만에 AI 슈퍼컴퓨터 콜로서스를 구축한 것도 놀라운데 최근 그 규모를 10배로 키우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고요. 말뿐만인 약속이 아니라 이미 확장 작업에 착수했고 엔비디아와 델,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등 협력사도 함께 사업장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몸값 비싼 엔비디아 칩을 사용해야 하는 만큼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모되지만 보신 것처럼 고간을 두둑하게 채워놨고 또 다른 경쟁사들과 달리 파트너사 없이 오롯이 머스크 1인 후광에 힘입어 독자적 길을 걷는 부분도 눈길이 갑니다. 특히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는 오픈 AI 같은 경우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파트너십이 꼬리표가 돼 머스크가 고속카드를 꺼내들고 영리기업 전환을 제지할 여지를 주기도 했는데요. 그 사이 XAI는 공격적으로 세력 넓히기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글로벌 배터리 업계 선두를 달리고 있는 중국 CATL이 이번엔 전기차 플랫폼 시장에 가세했습니다. 최근 자체 개발한 전기차 플랫폼 판스를 선보였는데요. 회사 측은 시속 120km로 진행된 충돌 테스트에서도 화재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음을 입증했다며 최고의 안전성을 자랑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해당 플랫폼은 배터리 셰시 일체화 기술을 적용해 만들어져 1회 충전으로 약 1000km를 주행할 수 있고 또 양산 준비 기간도 경쟁사들의 3분의 1 수준인 12개월 로 단축할 수 있다 주장했는데요. 창안 자동차와 화웨이가 합작해 만든 전기차 스타트업 아바타가 해당 플랫폼을 적용한 모델을 출시할 예정이라며 플랫폼 개발 비용을 절감하려는 해외 프리미엄 완성차 업체에도 판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계 배터리 시장을 장악한 CATL은 차세대 성장 동력 발굴과 몸집 불리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전기차 플랫폼뿐만 아니라 내년 홍콩과 마카오를 포함해 중국의 1000곳의 배터리 교체소를 개설하겠다 밝히기도 했고 홍콩 증시 2차 상장까지 검토하고 나서는 등 미래 모빌리티 인프라 시장을 빠르게 흡수하기 위해서 가속 페달을 깊숙이 밟고 있습니다. 중국 전기차 시장 소식 조금 더 짚어보죠. 내년 중국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내연기관을 처음으로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투자은행들과 리서치 회사의 자료를 토대로 내년 중국에서 하이브리드 차를 포함한 전기차 판매량이 29% 늘어난 1,200만 대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2배 넘게 늘어난 수준인데요. 4년 전 중국은 2035년까지 전체 자동차 판매에서 전기차 비중을 절반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었는데 전망대로라면 이 목표를 10년 앞당겨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문은 역사적 변곡점이라며 유럽과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 성장세가 둔화되는 것과 비교된다고 짚었는데요. 그러면서 향후 10년 동안 내연차 생산 공장들이 중국 시장에 거의 진출하지 못할 것임을 암시한다. 독일과 일본, 미국의 거대 자동차 회사들이 위협을 받을 것이란 점도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중국 토종업체들이 치고 올라오면서 4년 전 64%를 기록했던 외국 브랜드 자동차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30%대까지 급감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한국조선업이 미국에 이어서 인도로부터도 러브콜을 받자 관련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인도 해운부 차관보를 필두로 한 인도조선해운업 대표단은 이달 초 HD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삼성중공업을 방문해 한국조선업 현장의 경쟁력을 살펴보고 갔는데요. 이들이 한국조선소를 찾은 이유는 신규 상선 천척 확보를 포함해서 자국 조선업을 육성하기 위한 파트너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인도 정부는 현재 세계 조선시장 점유율 1% 미만인 만큼 조선업 역량을 빠르게 키우겠다는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조선업에 SOS를 보내며 적극적인 투자와 협력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호재에 더해서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을 넘나드는 고환율 환경도 조선사에는 모멘텀으로 작용했습니다. 선박 건조 비용은 달러로 결제돼 달러 가치가 오를 경우 환차익으로 인해서 실적 개선 효과가 생기기 때문인데요. 어제장 조선주 마감 상황 보면 HD 현대중공업이 9.56%, 한화오션이 4.86%, 또 HD 한국조선해양이 4.2% 올랐고요. 그 밖에 삼성중공업과 HD 현대미포가 각각 2.11%, 1.35%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최근 로봇주의 상승 탄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첨단 산업 규제 완화로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기대가 큰 데다가 최근 대형 글로벌 기업들이 너도 나도 로봇 개발에 뛰어들고 있어서인데요. 어제는 오픈AI도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논의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의 상승 탄력을 더했습니다. 미국 IT 매체 디인포메이션은 오픈AI가 자체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오픈AI가 최근 투자를 집행한 로봇 스타트업과 협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외신은 오픈 AI의 휴머노이드 로봇 도입 시기와 용도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지난 10월에 투자받은 66억 달러를 휴머노이드 개발 관련 기업을 인수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로봇주가 상승했는데요. 어제 사면이 22.19%, 신성 델타테크가 19.31% 급등했고요. 이어서 하이젠 RNM이 18.04%, 휴림 로봇과 유로메카가 각각 8%대, 또 6%대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중국 단체 관광에 대한 한시적인 무비자 입국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여행주가 들썩였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로 국내 관광시장이 위축될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어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안정화 대책을 내놓은 것인데요. 실제로 이번 달 일평균 방한 관광객 수가 15% 줄어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허용된 도시민박도 내국인 상대로 영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 집행에도 속도를 낼 예정인데 내년 관광 예산 1조 3천억 원을 상반기에 70% 조기 집행한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이 소식에 어떤 기업들이 올랐는지 보면 참 좋은 여행이 3.13%, 하나투어가 1.79% 올랐고요. 또 그 밖에 노랑풍선과 세중, 모두투어 모두 1%대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현대차 미국 법인이 내년 1월 31일까지 전기차를 구매하거나 리스하는 고객에게 테슬라의 북미 충전 표준 어댑터를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밝힌 영향에 관련주들이 급등했습니다. 현대차는 자사 전기차 고객의 충전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이런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어댑터를 장착하면 미국 전역에 설치된 2만 개 이상의 테슬라 슈퍼차저에서 충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소식에 하나증권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전기차 충전기 관련주를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는데요. 증권사는 테슬라 슈퍼차저는 미국 내 전체 급속 충전기의 60%를 차지한다면서 앞으로 이 생태계가 더욱 확장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전기차 충전기 관련주도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자 관련주들이 들썩였는데요. 어제 캐리가 8.36%, 휴맥스가 7.45% 올랐고요. 원익 P&E가 5.33%, 알티캐스트와 DTC가 각각 3.9%, 2.77%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살펴봤습니다. 우리 시장 산타 랠리는 없었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양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오후 들어서 하락폭을 키우더니 종가 저점 부근에서 마무리됐는데 환율이 문제였습니다. 환율 상승세가 정말 무서울 정도인데요. 어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자 환율이 15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시장을 누르고 있는 고환율 때문에 투자자분들 걱정 많으실 텐데요.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연말입니다. 지금 시장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복귀하면서 투자 포인트 체크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0.44%, 코스닥은 0.66% 하락 마감했습니다. 양 지수 모두 상승 출발했었지만 오후 2시에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면서 환율은 급등하고 지수는 빠졌습니다. 어제 배당 기준일이었지만 기업들의 배당 정책 변경이 다수 이뤄지다 보니 관련된 움직임은 이전에 비해 크지 않았습니다. 어제 이제 관련해서 다만 대주주 양도세 회피 마감일이었죠. 그래서 환율이 높고 지수가 빠졌음에도 수급적으로는 오히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장 후반으로 갈수록 개인 투자자의 매도세가 확대되면서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이 2,482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은 165억 원 매수 우위로 기록이 됐고요. 기관도 1,218억 원 사자 포지션 취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팔았습니다. 1,344억 원 매도 우위였고 외국인도 197억 원 순매도 기록했습니다. 여기서는 기관만 홀로 1,600억 원 넘는 순매수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체로 부진했는데요. 삼성전자가 하루 만에 다시 1.4%대 조정을 받았고 LG에너지솔루션과 셀트리온, KB금융 등이 하락했습니다. SK하이닉스와 또 고환율 수혜주로 꼽히는 현대차와 기아만 상승세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제약 바이오 대형주들이 선방했습니다. 알테오젠이 2% 가까이, 그리고 리가켄 바이오와 삼천당 제약이 각각 5%대, 9%대 뛰었습니다.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는 초전도체 관련 이슈 속에서 20% 가까운 시세를 내면서 10위권 내 종목 중에서는 가장 강했습니다. 반면에 2차 전지 대형주인 에코프로 형제 나란히 4% 넘는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시장 여기까지 보고 환율 좀 점검하겠습니다. 어제 정규장 마감 시간 환율은 달러 기준 8원 40전 급등한 1,464원 80전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3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주간 종가 기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이후에 15년 9개월 만에 최고치였습니다. 그리고 야간 거래에서는 환율이 더 뛰었습니다. 오늘 새벽 6시 역외 환율은 1,468원 20전, 1,470원대 턱 밑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이제는 정말 1,500원 시대가 오는 건지 시장의 모든 시선이 이 환율로 향하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1,500원대 환율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은 내년에 1,500원대 환율이 올 수도 있고 내년 들어서 환율 흐름은 상반기에 높고 하반기에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 또한 원화의 대내외적인 취약성과 미국의 예외주의적 지속 그리고 무역 분쟁 리스크 등을 고려할 때 시점은 다소 지연될 수 있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IM증권도 탄핵 정국 불확실성이 확산된다면 예상보다 빨리 환율이 1,500원 수준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경험이 많은 나라고 또 시스템적으로도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내년에 1,500원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시고 고환율 시대에 맞는 포트폴리오 재편 필요해 보입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포트폴리오상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삼성전자죠. 삼성전자에 대한 리포트 가져왔습니다. KB증권에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8만 원에서 7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KB증권은 올 4분기 삼성전자의 추정 영업이익이 7.9조 원으로 컨센서스를 하회하고 또 내년 영업이익은 36조 1천억 원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 부정적인 요인으로 4가지를 꼽았는데요. 메모리 가격 하락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 업체의 생산 능력 확대가 반도체 가격을 교란시킬 수 있고 내년에 HBM3 점유율 확대 속도가 둔화될 수 있고 파운드리 가동률 부진으로 시스템 LSI 실적 부진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중소형 OLED 가격 경쟁 심화로 디스플레이 역시 실적 둔화가 전망된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기술 경쟁력 복원과 HBM4 시장 조기 진입 그리고 시스템 LSI 실적 개선 이렇게 3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주가 반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진단했는데요. 삼성전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사업적인 성과들 꼼꼼하게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큰 일정은 없습니다. 결산법인 배당락일이라 배당 종목들 영향을 받을 수 있겠고요. 대주주 양도세 회피를 위해서 매도했던 종목들 중에서 오늘 이후로 재차 수급이 유입될 수 있는 종목들도 있겠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한편 어제 시간 외 거래에서는 히토류 관련주가 강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덴마크 보호령인 그린란드 매입 의사를 또 드러냈는데요. 그린란드의 히토류 광물을 포함한 천연자원이 풍부하게 외장돼 있어서 미국이 그린란드를 편입할 경우 중국 히토류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히토류 관련주들이 주목받았는데 오늘 장에서도 강한 모습 보여줄지 지켜보시죠. 오늘 우리 시장 환율이 걱정입니다. 환율 흐름 예의주시하시면서 환율에 따른 외국인 자금 이탈과 지수 하락 가능성이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6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유튜브 그리고 SBS 비즈앱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비즈앱 다운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또 국내 주식 정보 더 많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연말 거래량이 좀 많이 줄고 있는 모습이고 이제 성탄절 휴일 이후에 개장한 뉴욕 증시도 보니까 또 거래량이 좀 많이 급감했죠. 네, 예. 뭐 우리나 미국 쪽이나 거래량 급감하고 앞서 뭐 또 양자 컴퓨팅 쪽에 급등을 갖다가 이제 또 소개를 했습니다만 굿모닝 마켓에서도 그걸 갖다가 이제 테마로 이제 규정을 했죠. 약간 뭐 그런 성격은 없잖아 있는 것 같고. 네. 글쎄요. 우리나라도 가는 데마다 공실은 많고 자영업자 힘들다는 뉴스만 이렇게 보이고 있고 심지어 미국도 하와이가 뭐 호텔 예약률이 절반도 안 되나 봐요. 아 지금 예, 그런 시기니까 뭐 하기야 우리가 이 환율에 어떻게 달러 바꿔서 하와이 갈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냥 가까이 동남아나 가야지. 아니 저희 방송 전에 그 달러 환율 추세를 봤잖아요. 네. 차트를 봤는데 시장이 이렇게 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달러 환율이 우상향 추세예요. 계속해서. 환율이 그냥 예. 그렇죠. 큼지막한 어떤 저항선을 뚫고 나니까 그냥 거침없이 올라가는데. 네네. 예. 뭐 시장 지금 미시적으로 뭐 어떻다 하루하루 등락보다도 이제 연말이고 또 1월을 맞고 있으니까 그러게요. 큰 줄기를 한번 짚어봐야겠죠. 오늘. 네, 오늘 네. 저희 채널에 처음 모셨습니다. 주시광 찐쌤 채널 김진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찐쌤. 대표님,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잠시 한번 저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본인 소개를. 네. 네. 저는 이름 김진이라고 하고요. 네. 작년 말까지는 프랍 트레이더로 증권사에서 보유 자산을 운용하는 프랍 트레이더로 생활을 했습니다. 프랍 트레이더만 한 21년 정도 했던 것 같고요. 꽤 많은 증권사에서 오랫동안 네. 아마 저보다 더 오래 한 프랍 트레이더는 없었던 거로 그러시겠네요. 네, 그런 네.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은퇴하고 제가 주식 시장에 좀 받은 혜택이 많아서 네. 많은 분들께 좀 공감하고 같이 뭐 고민하고 이런 거 하고 싶어서 유튜버를 시작을 했고 이제 한 1년 정도 된 방구석 유튜버입니다. 구독자 수 21년간 얼마나? 프랍 트레이드를 하셨다. 네. 그러니 무슨 뭐 방카에서 아니면 작전 지휘관들 이렇게 별 달고 이렇게 야야야 이렇게가 아니고 그야말로 참호에서 이렇게 뭐 포탄이 떨어지는 가운데서 그야말로 총재비로 소총수로 막 진짜 대단히 그거 하셨네요. 뭐 현물 선물뿐만 아니라 옵션까지도. 파생 상품도 많이 했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해외 주식 같은 경우를 2009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009년부터. 그러니까 자기 자본으로 아마 네. 해외 주식 투자한 증권사가 아마 제가 처음이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그게 이제 조금씩 확장되다 보니까 예. 이제 커머더티까지 막파되는 한 3년 정도까지는 어허. 총괄하다가 이제 제가 다 한 건 아니고 이제 밑에 이제 우리 직원들이 네, 네, 네. 있으니까 예. 총괄하면서 프랍데스크 운영하다가 은퇴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시장 상호 간의 어떤 상관관계나 얘가 이렇게 움직이면 이쪽은 이렇게 가겠다도 이제 그냥 뭐 감각적으로 다 체화되셨을 것 같고 지금 한 유튜브 한 1년 하시면서 아마 구독자분들이나 이렇게 같이 소통하셨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얼- 1년 얼- 되신 거 치고 구독자 수가 엄청 많은데요? 네? 아니 1년 되신 거 치고 구독자 수가 지금 제가 체크해 보니까 지금 2만 명 가까이 돼요. 지금 보니까. 이거 많은 겁니까? 이 정도면은 그래도 그렇죠. 많은 거죠.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왜냐하면 우리 정민 앵커도 이 유튜브를 처음 시작해서 구독자 늘리기가 얼마나 어렵다는 것 같다가 본인도 잘 알기 때문에. 저 지금 근데 예.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아무래도 계속해서 직업적 투자자였고 네. 그다음에 또 이제 프랍 트레이더는 개인 고객들과 만날 접점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사용하는 언어나 제가 사용하는 시각이 약간 개인 투자자분들하고 좀 간극이 있는 것 좀 같더라고요. 생소하시거나 예, 그래서 어렵죠. 네. 그래서 열심히 친해지려고 노력은 하는데 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 친절하게 또 쉽게 설명해 주세요. 네. 예. 요즘 뉴욕 증시 분위기는 어떻게 판단되세요? 일단 뭐 미국 시장 그냥 계속 말씀하신 네네. 것처럼 연말 장세. 네, 네. 저는 지난밤에
미국은 장이 열렸지만 유럽은 또 박싱데이라고 휴장이었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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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 유럽 투자자들도 주식하는 사람은 미국에서 많이 놀거든요. 그러니까 상당 부분은 또 놀러 갔다. 그러니까 그냥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소강 상태를 보이는 거는 당연한 흐름이었던 것 같고, 그럼에도 크리스마스 이브 날 반장이었는데 네. 산타 할아버지가 미국에만 선물을 막 주고 그렇게요. 다른 나라에는 하나도 안 주고 네.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랬는지 좀 시작 출발할 때는 조금 약세 출발하는 것 같다가 네. 좀 바로 또 회복하면서 강보합 수준에서 마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의미를 찾자면 FOMC 때 주가가 한번 쇼크를 받았잖아요. 네. 근데 예. 그게 지수상으로 보면은 100% 정도 회복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예, 예. 아. 그렇다라고 보면 그냥 미국 증시는 기존에 있는 상승 채널, 상승 기조 그 안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 다만 이제 종목별로는 어떤 종목들은 또 고가를 내고 네. 있기는 하지만 또 FOMC를 기점으로 해서 조정 전환한 종목들은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전환되지 못한 종목들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미국의 대형주 중에서 최근에 제일 센 주식 4개를 골라라라고 네네. 하면 반도체에서는 브로드컴이 있을 그렇죠.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빅테크에서는 애플이랑 테슬라가 있을 거고, 예. 소프트웨어에서는 팔란티어가 있을 것 예, 같은데요. 예. 이들 주식 중에서 보면 새벽에는 브로드컴은 또 네. 이제 상승을 했고, 애플도 뭐 한 만큼이지만 한 0.3% 상승을 했습니다. 애플은 꾸준하다는 게 네. 너무 인상적입니다. 예. 그래서 고가를 갱신하는 상황인데 테슬라 조금 약했고 팔란티아 조금 약했습니다만 기본적인 상승 기조에 대한 회소는 뭐 7%고 1.7% 그렇죠. 빠진 예, 거니까 예. 네. 뭐 전혀 없었던 상황인 것 같고요. 대신 나머지 미국은 결국 글로벌 증시가 저는 AI로 대동단결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AI와 관련된 주도주들은 일부 종목들은 FOMC 이후에 단기로 조정 전환한 상태에서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재상승은 못하고 있고, 그게 지금 연말로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투자 심리는 저는 그동안은 이제 시장의 투자 심리를 볼 때 비트코인을 가지고 네. 비트코인의 흐름이 좋으면 시장의 위험 선호 심리가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이제 바로미터로 판단을 많이 하는데, 최근 들어 보면 미국에 워낙 급등주들이 많아요. 네. 이게 너무 말도 안 되게 급등을 하는 주식들이 많아가지고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 주식들을 보면서 투자 선호, 위험 선호 심리가 좀 유지되나 아닌가 이런 걸 좀 측정을 해본다면 되게 한산한 하루였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양자 컴퓨팅 관련한 네. 주식들은 뭐 레지티는 하루에 지난밤에도 한 33% 올랐더라고요. 아이온큐는 양반입니다. 네. 8% 올랐으니까 굉장히, 양반. 네, 굉장히 변동성이 작은 주식입니다. 이제 아이온큐는. 그래서 보면 투자 선호 심리 자체도 굉장히 선호되는 심리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 최근에 이제 미국 단기물 금리, 장기물 금리가 다 오르고 있잖아요. 예.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우려들이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지나고 보면 최근 1, 2주 동안 FOMC 전후로 해서 예. 미국 장기물 금리, 단기물 금리는 계속해서 꾸준히 올라왔던 것 같거든요. 예. 그런데 그 상황에서 증시만 보면 한번 쇼크를 받았다가 이게 100%다 회복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금리 상승이 미국 증시의 기본적인 방향에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다만 이 금리가 포트폴리오에는 조금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한 2주 전 정도,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AI 주도주뿐만이 아니라 뭐 경기 민감주들 뭐 이런 주식들이 그냥 다 한꺼번에 네네. 이렇게 막 올라가는 흐름이었었거든요. 근데 2주 전부터 장기물 금리가 상승 전환하면서 소위 뭐 경기 민감주라는 주식들, 그리고 금리 민감주라고 하는 주식들은 조정으로 전환되는 모습이고, 이런 모습은 지난 새벽에도 이렇게 크게 바뀌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단적으로 지수를 보게 되면, 그래서 나스닥 지수는 아주 고가 상황인데 그렇죠. 러셀 2000 지수는 조정을 딱 받은 상황에서 회복이 안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금리에 대한 흐름을 제가 짚어보자면, 기본적인 증시 구조, 방향 구조에는 영향을 많이 주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다만 포트폴리오 자체에는 조금 구분돼서 작용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흐름이 지난 새벽에도 그냥 거의 고스란히 네. 그냥 큰 움직임 없이 전개됐던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게 지금 사흘째 4.6% 위에서 이렇게 꾸물거리던 게
장중에는 4.63, 64까지 어제도 6430까지 갔네요. 10년물이. 네. 그러다가 이제 밀리니까 증시가 좀 힘을 내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단기적으로 봐서는 4.6% 공방인데 이게 나름대로 또 그 비등점이라 할까요? 임계점이라 할까요? 아니면 티핑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요? 어느 레벨을 넘으면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큰 방향에는 영향을 못 미치고 포트폴리오의 변경에 영향을 주는데 그게 아니라 어느 순간은 어느 레벨을 넘으면은 증시 전체가 조금 이렇게 긴장할 만한 레벨도 있지 않을까요? 그 레벨을 일반적으로 시장에서는 한 4.65 정도로 생각을 하고 4.65. 예, 4.65 정도로 생각하는 네. 거죠. 금리라는 게 항상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식이랑 이렇게 같이 이제 궤적 자체로 가다가 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순간 이렇게 발작적인 움직임을 그러니까요. 보이면 그러면 이제 그동안 잘 버텼던 주식들도 그걸 빌미 삼아서 이제 이익 실현을 하려는 욕구들이 심해지니까 그런 비등점을 저는 한 4.65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거 가는 과정도 좀 찬찬히 올라가게 되면 조금 덜 영향을 줄 것 같고 네. 이게 한 번에 발작적인 움직임으로 가게 되면 뭐 충격을 조금 주게 될 것 같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미국의 주도주가 AI 관련한 주식인데 네. 사실상 이 주식들은 금리하고 별로 연관이 없단 말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캐펙스 투자를 하는데도 이렇게 그러니까 시장에서 조달을 해서 쓰는 회사들이 아니라 네. 그냥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원래 회사 계속해서 돈으로. 예,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금리에 그렇게 민감한 회사라고 보기 주도주 자체는 금리에 조금 둔감하고 그러니 지금도 보면 금리에 상대적으로 조금 민감한 영역들은 확실히 금리가 올라가 있으니까 지금 좀 부진한 것 같고 주도주들은 아직까진 괜찮아 이러면서 견조한 흐름인 것 같고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뭐 시대가 그렇게 그쪽으로 가는 것도 맞긴 맞습니다만 특히 최근에 양적 커뮤니티 쪽은 살짝 그 뭡니까 스토리는 좋은데 전망도 좋은데 좀 주가 움직이면 솔직히 이거 좀 테마적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좀 증시가 그런가? 방송에서 제가 이렇게 뭔가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아직은 저는 그냥 내러티브의 영역이다. 내러티브의 네. 영역이다. 예, 그러니까 현실화의 영역 이따가 뭐 구글 말씀드리면서 한번 말씀을 더 드릴 텐데요. 그 물리적 한계, 현실적 한계가 아직까지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적 컴퓨팅 만드는 게 보통 어려운 일도 아니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거 한 대 유지하는데 몇백억 든대요. 유지하는데. 유지하는 데만. 네. 그래서 아직은 내러티브로 보고 싶습니다. 근데 또 주가라는 게 원래 기대감이 있을 때 또 가장 많이 움직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이제 지금 말씀 주신 내용 들어보면은 또 앞서 FOMC 때도 그렇고 내년도 이제 연준 금리 인하 속도 조절에 나서겠다라고 시사를 했기 때문에 그럼 결국에는 미국의 중립금리 자체가 조금 높은 상태에서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지금과 같은 시나리오가 내년에도 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예측을 해보면 되는 걸까요? 제가 이제 이런 데 많이 오시는 예. 분들이 보통 분석가 예, 분들이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던 대로 팝 트레이더 출신이다 네. 보니까 사실 웬만하면 전망이나 예상을 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네. 네. 웬만하면 네, 전망이나 네. 예상을 하지 않고 대응을 하자 네, 네, 주거든요. 대응.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냥 지금 현 상황에 저는 최대한 집중하고 네, 싶어요. 네. 그리고 이 흐름이 깨지면 저는 포지션을 갈아버리면 되는 거니까. 바로바로. 네네. 예. 저는 그게 또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 방송을 보실 텐데 뭐 제가 무조건 맞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네네. 저처럼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우리 정신 건강에는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시장 자체가 예측 구간이 아니라 대응의 구간이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근데 예.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지금 상황이 좋냐 나쁘냐만 결정을 하고 그리고 내가 확인할 수 있는 모든 가격 지표들이 내가 투자를 할 수 있는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이냐 아니냐만 판단을 한 상황에서 그게 틀어진다고 한다면 네, 네. 그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그게 틀어진다고 하면 그때 이제 포지션을 바꾸면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지금 FOMC에서 금리를 조금은 이제 매파적인 금리 인하를 하고 있는 네. 거잖아요. 그리고 그 흐름은 달러 지수를 계속해서 강하게 만들 요인일 거고 그런 상황에서 미국은 근데 그거의 궁극적인 원인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냥 결국은 가장 심플하게는 미국 경기가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미국 경기가 지금 너무 좋은데
내년에 미국 경기가 나빠질 거야라고 생각하고 미리 조심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 그 말씀은 아주 인상적인데 뭐 트레이더 입장에서 전망 무슨 뭐 펀더멘털 분석 이거보다 바로바로 포지션을 꺾을 그렇죠. 수 있는 대응밖에 없는데 네, 저 예전에 동료가 네, 저 원달러 저 현물 트레이딩을 할 때 1분 사이에 샀다 팔았다 샀다 갔다가 4번 하는 걸 봤습니다. 1분 사이에. 대표님은 어느 정도 저는 최소한 짧으면 어느 정도? 저는 매매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오히려 좀 크게 큰 트렌드에서 바뀌는 거. 그러니까 저는 자산 배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은 늦게 대응한다고 하더라도 늦게 대응할 때 조금 과감하게 대응을 하죠. 그래서 가지고 있는 주식을 하루에 다 판 적도 있고요. 근데 그게 가지고 있는 주식이라는 게 예. 뭐 1, 2억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제가 북으로 운영할 때 2,500억, 3,500억 운영을 했었는데 네. 근데 그거를 뭐 하루 이틀에 다 날린 적도 있었기 때문에 다 그 정도 훈장은 다 달고 계시구나. 예. 저기 우리 얘기 좀 하겠습니다. 어떻게 저 유튜브 컨텐츠가 국내가 많으세요? 해외가 많으세요? 미국이 많으세요? 원래는 반반으로 반반으로 시작을 시작하셨는데 했고, 예. 지금은 이제 한국 시장 하도 드릴 말씀이 없어가지고 우리 시장은 네 드릴 말씀이 없었고 또 제가 중소형주나 이런 거에는 그렇게 밝은 편이 아니거든요. 예, 예. 네. 그래서 하도 드릴 말씀이 없어서 그냥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이제 하는데 어떻게 자연스럽게 해외 쪽 해외 쪽이 많으세요. 네. 그러면 사실 오늘 김 대표님 나오신다길래 제일 묻고 싶었던 저 개인적인 질문은 사실 월가도 그렇고 우리 여의도도 그렇지만 이 증권사 내지는 그 증권가의 전망이라는 것이 그 시점 아니면 그 전망하던 그 해의 흐름에 많이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네. 월가도 사실 보면은 작년 저기 뭡니까 저 금년하고 작년 재작년까지 그렇게 좋게 안 봤는데 금년하고 이틀 2년 연속 뭐 20 몇 %씩 올라 버리니까 내년 전망은 또 전부 좋게 해버려요. 네. 이제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경향성이 있는데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제일 많이 듣게 되는 게 이제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고 국장 넌들이 나니까 정리하고 정리할 기회가 오면 빨리 하고 미장으로 가겠다. 지금 그 부분이 저는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얘기하니까 오히려 저는 본능적으로 야 그러다가 이거 진짜 완전 큰 엇박자 타는 거 아니야 싶은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것도 예측의 영역이라서 좀 그렇긴한데 그러네요. 예, 예측. 네, 현재 상황에서는 저는 그래도 앞서 잠깐 제가 글로벌 증시가 결국은 AI로 대동단결인 것 예, 같거든요. 예. AI로 대동단결. 근데 그쪽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얼마나 있는가에 대해서 아직 의구심이 있는 상황이라서 예. 언제 제가 확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아직까지는 그래도 저도 해외 주식 더 포커스 맞추셔서 하셨으면 좋겠다 그쪽에 이런 포커스를 말씀을 맞출 드립니다. 때다. 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 앞으로 이제 AI 패권 전쟁인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한참 뒤처진 상황이고 결국에는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중국을 지금 견제하는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시니까 그러면은 뭐 예측의 영역이긴 합니다만 혹시 포지션을 이럴 때 바꾸겠다라는 혹시 기준이 좀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저는 가장 핵심적인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저는 또 어떻게 보면 캐탈리스트라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저는 지금 빅텍 이 AI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하면 소위 빅테크들이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네네. 캐펙스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매분기 실적 발표할 때 이 캐펙스의 기준 자체가 수준 자체가 떨어지게 되면 저는 그때는 이제 시장을 굉장히 시니컬하게 보기 시작을 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네. 이 빅테크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뭐 이런 회사들이 정말 캐펙스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요. 요 4개 회사만 1년의 캐펙스 규모가 30조입니다. 우리나라도. 와. 한 사업 분야에만. 네. 그 정도 수준인데 이거의 규모 자체가 지금까지는 계속 유지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유지되고 있는데 이거의 규모 자체가 좀 떨어지게 되면 투자 규모 자체가 떨어지면 일단은 좀 냉정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AI가 이제 AI의 가장 최종적인 단계가
범용 인공지능 모델이라고 AGI까지 가는 단계인데 거기까지 현재 속도로 보면은 앞으로 한 8,000일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8,000일. 예. 그럼 한 7년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7, 8년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아직 좀 많이 남지 않나요? 네, 그렇죠. 예, 예. 좀 많이 남았다 이런 네. 생각도 많이 들고 그래서 계속 저는 해외 쪽이 더 경쟁력 있는 쪽이 더 경쟁력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9시 개장 전에는 보통 이렇게 뭐 지표나 미국 글로벌 증시 중심으로 한번 여쭤보고 개장하고 나서 우리 시장으로 가는데 대표님 오늘 또 처음 오시니까 평소 막 궁금했던 게 막 솟구쳐가지고 전망보다 대응이라 하셨고 네. 대응으로 20몇 년을 살아오셔갖고 지금까지 시장에서 생존하신 분이니까 여쭤보겠는데요. 네. 이것도 제가 참 직구전 질문인 건 압니다. 삼성전자 저 7층, 8층에 계신 분들하고 네. 2차 전지 지금 손실률이 50% 이상이다 하시는 네. 분들, 네. 3분의 1 토막 이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대응의 영역을 이미 지났거든요. 지났죠. 그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조언이 있습니까? 제가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한테도 정말 많이 드리는 네. 말씀인데 우선은 그 저하고 개인 투자분들의 가장 큰 간극 중에 하나가 팔기 전까지는 나는 손실이 아니다. 아, 팔아야 이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닙니다. 평가선도 손실이다. 손실입니다. 평가손도 손실입니다. 그러니 꼭 팔기 전까지는 내 손실이 다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삼성전자건 2차 전지건 앞으로 6개월 동안 더 강하게 오를 주식이 있다면 네. 그 주식이 더 나은 겁니다. 그럼 빠르게 손실도 회복이 되고. 네, 예. 그 주식이 더 나은 거지. 그러니까 가장 큰 간극 중에 하나가 팔기 전까지는 손실이 확정되게가지고 아니, 그래야 마음이 편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막 그러니 어떤 부분이 있냐면 막 정말 많이 오르고 있는 주식을 예. 불안해서 먼저 파세요. 아, 이제 그런데 이게 프롭 트레이드의 최고 팁 중에 하나인데요. 네네. 주식 투자는 승률 게임이 아닙니다. 예. 10개의 종목을 투자를 해서 저도 7개, 8개 종목에서 다 수익 내서 나온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요, 주식 투자는 확률의 게임이 아니라 손익비의 게임이라고 저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7개, 8개 종목에서 다 손절매를 쳐도 2-3개 종목에서 압도적인 네. 성과를 얻을 수 있으면 그럼 저는 수익이 날 네. 겁니다. 예. 근데 이게 저는 머니게임의 원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가장 하면 안 되는 거는 손절매는 빠르게 해야 되고요. 네. 오히려 익절을 진짜 신중하게 해야 되거든요. 통상 반대인데 네. 조금 먹으면 자르기 예. 바쁘고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은 물리면 장기 투자고 먹으면은 단기 투자자를 하시잖아요. 근데 정말 제가 아는 머니게임의 최고의 원칙 중에 하나는 먹은 걸 많이 먹어야 됩니다. 먹은 거. 네. 근데 2-3개에서만 많이 수익이 나면 나머지에서 손실 난 게 다 회복이 되거든요. 그러려면 손실은 빠르게, 손절매는 빠르게, 오히려 익절은 정말 신중하게. 익절은 신중하게. 예, 저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오늘 그 무엇보다도 이게 가장 중요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딱 와닿는 팁이네요. 근데 예. 한마디 거들자면은 지금 우리 김진 대표님 말씀하신 저게 들으면은 이해는 되거든요. 네, 근데 저건 제가 봐서는 타고나야 돼요. 손절한다는 거는. 이거는 타고난 사람이 손절을 하는 거지. 그게 교육받고 훈련된다고 해서 손절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그렇긴 한데 이제 물론 저도 다른 거 압니다. 저도 사실은 20몇 년을 프롭 트레이더로서 직업 네. 투자자로서 그러니까, 있었으니까 예. 그동안 단련받고 훈련하고 네. 고통받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깨우친 거이긴 한데요. 그래도 저는 이게 사실은 어찌 보면 머니게임의 원칙이니까. 근데 사실 다들 아세요. 연말에 고스톱 치시면 그 머니게임을 가지고 투자를 그러니까 고스톱을 치시거든요. 예, 예. 아니, 광삼점이에 몇 번 주죠. 네, 그 대신 쓰리고 피박을 한번 씌워야죠. 그렇죠. 예. 근데 그게 머니게임의 원칙이죠. 그러니까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0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0.5%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 2,416포인트입니다. 코스닥 0.7% 하락 예상되네요. 지금 예상 체결지수 670포인트입니다. 양시장 뭐 지금 하락 출발 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3%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53,8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SK하이닉스 2% 강세가 예상됩니다. 어제도 좀 상승 마감했었고 추가적으로 상승세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호가는 173,500원. LG에너지솔루션 2% 약세가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337,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3% 내림세가 예상됩니다. 현대차도 하락 출발 예상되네요. 지금 호가는 215,500원. 기아 1.8% 약세가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10만 1,000원으로 집계됩니다. 셀트리온 보합 예상되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3% 하락이 예상됩니다. 호가는 43,100원. 그리고 KB금융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네이버가 1%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197,3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어제도 이제 상승을 보여줬고 오늘 추가적으로 호가 분위기만 놓고 봤을 때는 반등 흐름 이어갈 걸로 보여집니다. 30만 9천 원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은 1.7%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10만 8천 원. HLB 보합 예상되고요. 에코프로가 0.5%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5만 9천 원. 리가캠바이오가 0.3% 하락 예상되네요. 예상 체결가 10만 8천 원이고요. 휴젤이 보합 예상되고요. 삼천당자 2%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15만 2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뭐 사실 어제장에서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일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신성 델타테크가 3% 강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12만 5,800원. 클래시스 리노공업은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계절까지 7분여가량 남았는데 시장 자체에 정말 힘이 없고 또 거래량도 최근에 워낙 또 급감하고 있다 보니까 또 많은 투자자분들이 많이 떠난 것 같아요. 지금 전반적으로. 네, 그러네요. 네. 뭐또 한번 열어보시죠. 뭐. 요새는 뭐 동시효과 안 믿으랍니다. 또 동시효과하고 다른 장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빨리 저 1월 20일 이후로 확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1월 20? 차라리 트럼프 취임 이후? 미국도 어정쩡하지 않을까요? 지금 뭐 바이든 행정부에서 뭘 얘기하기도 뭐 애매할 거고. 그렇죠. 빨리 그렇게 해서 뭐가 달라지는지를 눈으로 확인하면서 그냥 대응했으면 싶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도 지금부터 이렇게 연말 연시 동안에 이 뉴스에 시달릴 거 생각하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온통 이제 정치 관련 뉴스를 보고 있으면은 답답하잖아요. 이게 빨리 최소한 단기간에 마무리가 되고 정리가 돼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그거 합니다. 저기는 환율 지금 장난 아닌데 네. 지금 이걸 갖다 자꾸 외환위기를 떠올리게 하고 하는 그런 컨텐츠들이 보입니다만 저는 사실 솔직히 거기에는 저 개인적으로는 공감이 안 돼요. 네. 우리 원화만의 약세라면 이거는 진짜 문제입니다. 네. 근데 뭐 조금 이렇게 최근 들어서 재정 환율이 전반적으로 좀 비싸지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뭐 몇 달 전 대비 즉 우리만의 약세는 아닌데 네. 어떻게 보세요? 이거 환율 이러다가 지금 이거 분위기는 1,500 찍겠는데 조만간에. 저는 지금 환율이 올라가는 속도보다 더 좀 걱정되는 건 네. 특별한 이슈 없이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게. 특별 이슈 없이.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지금 우리 보면 증시도 빠지고 네. 환율도 오르지만 예. 금융 시스템의 위기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요. 네. 사실 저렇게 환율이 문제가 되고 증시가 문제가 될 때 예. 이건 원래는 어떤 금융 시스템에 뭔가의 특별한 문제가 있을 예. 때 뭔가 경고음이 막 울려야죠. 네, 지금. 네. 그런 상황이 나타날 때 이제 저렇게 되면 오히려 그때는 조치도 쉬울 것 같거든요. 조치도 쉽다. 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뭔가 유동성을 지급한다든지 뭐 통화 수합을 증가시킨다든지 네. 뭐 이런 조치들을 하게 되면 금방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을 보면 되게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달러가 강세인 구조 안에서 네. 이게 누적적으로 지금 원화의 약세가 나타나고 예. 있는 건데 이 원화의 약세의 이유가 뭐야라고 하면 경제가 안 좋아서. 그러니까 무슨 어디에 디폴트가 생겨서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무슨 엄청난 손실이 발생을 해서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럼 이게 왜 원화가 왜 약세야 하면은 경제 전망이 안 좋아서.
경제 성장이 안 좋아서 정치가 조금 불안해서 뭐 이렇게 되게 막연한 글쎄, 뉴스인 그래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게 더 걱정스럽거든요. 그게 더 걱정스럽다. 네. 사실 큰 어떤 대단한 이슈 하나가 딱 있으면 네. 그걸 해결해 주면 됩니다. 어떤 형태든. 근데 그건 지금은 그러면 약세인 이유가 뭐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안 좋아서. 네. 해결 요인은 우리의 경제 성장을 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속도는 전 좀 개인적으로 좀 많이 빠르다고 생각해요. 원 달러 달러의 환율 올라가는 예, 속도가. 환율이 올라가는 속도는 조금 빠르다고 생각하는데 이 기조 자체 그래서 속도는 둔화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조 자체를 바꾸려면 굉장히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다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뭐 아까 8시 28분자 속보니까 최상목 부총리가 아주 단호하게 조치하겠다 이런 식이니까 오늘 보니까 이제 외환당국 개입하고 이제 뭐 영내외 딜러들 롱플레이하고 네. 뭐 사실 딜러들도 지금은 다 집에 쉴 때인데 지금 뭐 메이저들이 여기서 뭐 지금 환율 갖고 승부 걸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런 상황입니다만 아니 그 말씀은 그러네요. 병원에 가서 이것저것 검사 다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보고 나서 뭘 못 찾으면 그게 오히려 더 겁나겠다. 그런데 내 몸은 증상은 안 좋은데. 계속 있고. 몸은 네. 안 좋은데 어딘가 아프고 그거 한데 의사 선생님이 뭐 보이는 건 없네요 하면은 그냥 아픈데 스트레스 때문이세요. 그게 제일 싫어요. 근데 그 말씀은 맞네요. 우리 환율이나 우리 지수가 스트레스 받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래서 저는 조금 이제 속도는 너무 좀 빠른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그 속도는 분명히 정부 당국에서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중요한 기조 자체를 바꿀 수 있느냐 하면 일단 분모, 달러 지수가 예. 기본적으로 강세인데 저는 새벽에도 오늘 아침에 오면서 예. 좀 짜증났던 부분 예. 중에 하나가 달러 지수 많이 안 셌거든요. 글쎄요. 네, 그냥 맞아요. 108에서 그냥 네. 놀고 있어 그냥. 근데 역외환율은 더 올랐어요. 더 올랐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그냥 너무 아픈 겁니다. 우리가 아픈 거죠. 예, 우리가 아픈 거고, 근데 그 이유가 아직 그냥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죠. 나이가 들어서 뭐 그런 건 거잖아요.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 거면 오히려 더 해결하기가 어려울 거다. 어제 또 한은에서 이례적으로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안인가 네. 보고서 내면서 아예 대놓고 1월달에 당장 그냥 금통위에서 금리 내리겠다고까지 얘기하는 건 이거 참 이례적인데 금리 인하 시그널을 확실히 줬단 말이죠. 그렇죠. 지난번 금통위에서 금리 네. 인하 할 때도 사실은 좀 깜짝 금리 인하였던 그랬죠.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금리 인하를 하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하면서 계속해서 경제 성장 전망치를 낮추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 오히려 저 시장은 것 같고 그런 부분이 걱정스럽고 또 이제 머릿속에 우리나라 국민들 머릿속에 하나 이렇게 서로도 이야기는 안 하지만 그렇죠. 뒤에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일본처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는 것 같아요. 전형적인 디플레. 우린 그걸 극복해야 됩니다. 미국은 금리 인하 갖고 그렇게 올 한 해 자산 시장을 띄워왔는데 그러니 경기 부양적 금리 인하냐 네. 아니면 경기 침체에 뒤따라가면서 허겁지겁 내리는 금리 인하에 따라서 이렇게 시장 반응이 달라지네요. 네. 우리는 후자에 가까운 후자라고 봐야죠. 후자라고 봐야 네. 그래요. 그러면은 뭐 예측 아니고 대응의 영역이긴 합니다만 지금 국내 증시 투자하시는 분들 사실 뭐 개별 종목 하시는 분들 아니고서는 삼성전자 들고 계시는 분들이면 계속 손실이잖아요. 지금이라도 미국 갈까요? 그 기세 좋은 종목들로. 아니 포트 이렇게 잠시 보면은 완전 전문가인데 질문하는 거는 완전 또 초보거체예요. 그렇게 질문하시면 어떡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질문인데요. 참. 네. 가시면 좋겠습니다. 가시면 좋겠. 네. 굉장히 완곡하게 표현하신 건데 사실은 아유. 정답을 말씀 주신 걸 수도 있어요. 그래요? 네. 가셔서. 가셔서 그러니까 근데 딱 가는 순간 아니면 네, 바로 또 나올 수 예, 있는 아니다. 그 네. 순간 내가 안 팔 거야라고 생각하시면 가시면 안 돼요. 개장하고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12월 27일 금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이제 거래량이 한산한 가운데 혼조에서 마무리가 됐고 일단은 뭐 지금 고용 지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괜찮았습니다만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에서 일단 10년물 국채 수익률 반짝 치솟았다가 다시 좀 내려오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주요 기술주들 이제 애플은 또 소폭 오르는 모습이었고, 어제 국내 증시 굉장히 힘이 없었죠. 양시장 모두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어떤 출발 보이는지 지수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4% 떨어집니다. 2,419포인트, 코스닥도 0.2% 하락하네요. 674포인트입니다. 양시장 하락 출발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보합이네요. 그리고 SK하이닉스가 0.4% 올라갑니다. 17만 900원. LG에너지솔루션 소폭 상승 흐름 보여줍니다. 34만 5,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약보합권이네요. 93만 5천원. 현대차가 0.4% 하락합니다. 21만 6,500원. 기아가 1.5% 떨어집니다. 10만 1,300원이고 셀트리온이 1.48% 올라갑니다. 18만 5,600원.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 떨어지네요. KB금융 0.4% 하락으로 8만 5,100원이고 네이버도 0.3% 하락 흐름 보여줍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이 0.5% 올라갑니다. 30만 2천원권 지금 4월 연속 반등 흐름 보여주고 있고, 에코프로비엠 1% 상승합니다. 11만 1,200원. HLB도 올라가네요. 6만 6,700원. 에코프로도 0.5% 상승합니다. 5만 9천원이고요. 리가캠바이오가 소폭 올라가면서 10만 8,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휴젤은 0.5% 떨어집니다. 27만 5,500원. 삼천당작 0.3% 상승합니다. 15만 4,300원. 신성 델타테크 3.8%, 4%까지 올라갑니다. 이로써 시가총액 7위까지 올라온 상황이고, 클래시스가 1.3% 떨어집니다. 지금 47,650원, 리노공업이 강보합권으로 19만 5,100원 선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지금 보합권 움직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양자 암호 관련주들 움직임 굉장히 좋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쪽에서도 이제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퀀텀 컴퓨팅 그리고 리게티 컴퓨팅 많이 올랐고 아이온큐까지도 8% 강세를 보여줬는데, 오늘 국내 증시 쪽에서도 지금 보시다시피 코위버가 11% 급등합니다. 6,550원, KCS도 7% 강세, 엑스게이트도 4% 이상 올라갑니다. 9,700원이고 ICTK도 14% 급등합니다. 9,600원, 그리고 하늘소재과학도 2%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아이윈플러스도 지금 9% 강세고요. 그 밖에 QSI도 3.6% 올라갑니다. ALT도 8% 상승하면서 8,530원이고 우리로도 지금 3.9% 강세고요. 그 밖에 드림시큐리티도 지금 상승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역시나 양자암호 관련주들 움직임 좋고요. 자, 그리고 오늘 또 보게 되면은 5G 관련주, 통신장비 관련주들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 한국첨단소재가 지금 상한가네요. 그리고 코위버도 11% 급등 중이고, 기가레인 KMW가 3%에서 2% 강세고요. 이게 또 양자암호 관련주랑 엮인 종목들도 많다 보니까 이런 섹터들 상승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뉴러모픽 반도체 관련주,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들도 일부 상승 보여줍니다. 에이직랜드가 3% 상승하네요. 35,200원. 그리고 자람 테크놀로지도 1% 올라가고 링크 제니시스도 2.4% 상승 중입니다. 다만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가는 건 아니고 종목 간에도 좀 혼조세의 흐름 이어지고 있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초전도체. 아무래도 이제 그 양자 컴퓨터 관련주는 이제 초전도체 관련주냐 아니면 또 이온 트랩 방식이냐에 따라서 나뉘게 되는데, 국내 증시 쪽에서는 이제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이 좀 움직임 보여주네요. 신성 델타테크가 5% 강세 12만 8천원이고 서남도 1.5%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파워로직스, 덕성까지도 지금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지금 외국인 소폭입니다만 순매수 보여줍니다. 94억 원 매수 우위고 개인은 63억 원, 기관은 28억 원 매도 우위고요.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206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89억 원, 102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선물에서는 지금 외국인이 1,232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는 108 수준에서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달러 환율은 2원 70전 상승한 1,467원 5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참 환율이 좀 많이 또 올라가네요. 환율. 그래도 예, 지금 당국이 지금 어쨌거나 방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전일 대비 2원 30전, 40전 정도인데 역외 환율보다는 그래도 개장 초 좀 눌러주는 그런 양상인데 지수가 더 밀리나? 저기
아까 또 그 마무리 그러니까 예. 이제 미국으로 넘어갔는데 뭔가 상황이 변하면 예. 당장 포지션을 정리해야 예, 되는. 그때 그냥 팔고 나온다. 이렇게 그 포지션을 끊는 거에 너무 막 미련 가질 필요 없다라는 그러지만 거죠. 않으셨으면 좋겠고 늘 그렇게 말씀드려요. 좋은 데서 놀면 좋은 데서 놀면 그러니까 뭐냐면 좋은 시장에서 놀면 네네. 이게 대충 골라도 주식이 잘 올라갑니다. 아, 흔히 말하는 몰반고기반. 네, 그러니까 예. 근데 이제 나쁜 시장에서 올라가는 주식을 찾는 게 어렵죠. 사실 정말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아주 뭐 극단적으로 뭐 그렇게 강남 클럽을 가야 예쁜 여자를 만날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전 이게 세상에 삼남완상이 다 주식시장에 또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약간 영등포 나이트하고 강남 나이트하고 다른 느낌. 그건 너무 저 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어떻게? 강원도 인제를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 이거 그러시네. 네. 그렇게 말씀을 그래야 이제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를 받아들이신 것 있어요. 같아서 그래서 그냥 좀 더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많이 드리는 편이죠. 그리고 좋은 시장은 나올 수 있는 찬스도 쉽게 주는 편이고요. 그래요. 그러면 물 좋은 데서 놀아라 한 말씀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 대표님 이렇게 자주 이렇게 다뤄주셨던데 이 팔란티어 테크 말입니다. 네. 와 이게 작년 한 4, 5월까지만 해도 이게 5불대였네. 네. 이게 지금 84불 네. 찍고 82불인데 도대체 이게 몇 배입니까 그러면은? 아니 근데 이게 뭐 하는 회사며? 네. 뭐로 돈을 벌며 실제 돈을 벌고 있습니까 이거? 이 회사는 수익이 납니다. 나요? 네, 수익이 잘 나는 회사고요. 네. 단지 부담스러운 거는 우리가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밸류에이션이 밸류에이션이 조금 많이 비쌉니다. PE가 조금 비싼 거는 알겠고 많이 비싼 건 아는데 조금 많이는 뭡니까? 그냥 뭐 그게 상대적인 거니까. 네. 이게 PE 기준으로 해서 한 400배 가까이 정도 예? 되거든요. P가 400배. 포드 P로 네. 400배. 예. 근데 밸류에이션 보세요 트레이딩 하실 때? 예, 저도 참고는 합니다. 아 참고는 네. 하시고. 참고는 하신다. 네. 네, 이제 그래서 뭐 그런데 이 회사가 그렇다고 전혀 약간 좀 테마성으로 분류할 수 있는 회사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 이 회사가 그 데이터를 예. 고객들의 데이터를 예. 잘 구조화시켜서 고객들에게 맞는 데이터가 뭔지를 잘 선정을 해서 예. 의사결정 과정에 그 데이터가 서포트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클라우드의 데이터 서비스 회사였거든요. 그리고 고객들로부터 fee 받고. 네. 그런데 이제 이 회사가 올해 4월에 네. 네. AIP라는 AI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서 예. 출시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거대 언어 모델 같은 이 AI 모델이 아니라 이 거대 언어 모델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데이터를 보다 더 AI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예요. 근데 이거 이후에 이제 실질적으로 시장에 주목이 본격적으로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회사의 순이익은 많이 나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 좀 이 팔란티어를 주목하게 되는 이유는 저는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는 AI 지금 시대가 보통 한 5개 단계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추론의 단계, 그다음에 챗봇의 단계, 추론의 단계, 에이전트의 단계, 그리고 혁신가의 단계, 그리고 이제 조직가, AGI의 단계, 총 5개 단계가 네네. 있다고 하는데 지금이 이제 요 세 번째 단계인 AI 에이전트 단계 초입에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지금 미국에 관련한 주식들은 이 AI 에이전트라는 단계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설명이 되고 있기도 해요. 네. 근데 이 AI 에이전트 단계라는 게 뭐냐면 최소한 왜냐면 그 전에 챗봇이나 뭐 예. 이 정도에서는 그래도 AI한테 물어본 다음에 내가 사람이 좀 생각을 해서 수정을 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 AI 에이전트 단계로 간다고 하면 일정 부분 특정 분야는 AI한테 그대로 좀 맡길 수 있는 단계이거든요. 그랬을 때 가장 각광받는 게 이제 소프트웨어 쪽일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실제로 하반기 이후의 흐름을 보면 상반기만 해도 M7 아니면 주식이 안 올랐잖아요. 그랬죠. 네네. 근데 하반기부터 이 AI 에이전트 시대에 진입했다고 하면서 사실상 주가 상승률로 보면은 소프트웨어 업종들이 빅테크 업종을 확실하게 추월하기 맞아요. 시작을 합니다. 주가 그리고 상승률에서. 네. 그 사이에 이제 팔란티어가 예. AIP라는 AI 소프트웨어 모델을 개발하면서 발표하면서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예. 이제 일론 머스크하고 나와스마미가 수장으로 있는 정보 효율화부가 도지. 이제 네. 발표가 됐잖아요. 예. 근데 팔란티어가 전체 매출의 40% 정도가 정보 매출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요? 맞아요. 근데 특히 이 정보 매출 중에서도 국방 쪽 매출이 엄청 높은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특히 국방 쪽의 매출이 높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정확성 그리고 보안의 수준은 굉장히 높을 거라는 걸 사람들은 다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이 그렇겠네요. 되겠죠. 네. 그 상황에서 이 정보 효율화부가 하겠다라는 게 뭐 국방부, 그다음에 교육부, 의료 분야를 통폐합해서 인원 감축하고 효율화시켜서 정부 재정을 효과적으로 만들겠다. 이게 목표이잖아요. 네. 예. 그랬을 때 그러면 이제 사람들도 해고를 할 거고 이랬을 때 일을 계속 해야 될 거란 말이죠. 예. 그럼 그 일을 하는 거를 AI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기본적인 환경인 것 같고 그 환경 속에서 다른 소프트웨어 업체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팔란티어는 이미 정부와 대군사 분야에서 레퍼런스 자체가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팔란티어가 사실 팔란티어는 올해 하반기부터 주가가 떴다. 예. 특히 이 AIP라는 소프트웨어가 나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한 2, 3개월 정도 이후부터 떴다라고 저 차트 보니까 저 중간에 기어 변속 한번 하고 기울기가 달라졌네요. 네. 그러니까 올해부터 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그 환경 팔란티어가 경쟁적으로 기술적 경쟁력이 굉장히 높은 회사라기는 하는데 그거는 제가 뭐 안 써봐서 잘 모르겠고 어찌됐든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장점 그리고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현재 경영 환경 이런 것들이 지금 팔란티어 밸류에이션이 거의 P가 400배 달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웬만하면 주가가 빠지지 않는 그런 강한 흐름을 만들고 있는 게 저기 아닌가. 우리 대한민국 돈도 많이 들어가 있죠. 저 종목에. 팔란티어 테슬라 투자하시는 분보다 이제 팔란티어 투자금이 더 많다고 더 하더라고요. 많다 할 정도로. 네, 네. 저는 애플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애플은 단순히 아이폰 회사가 아니라 이제 뭐 온디바이스 AI를 비롯해서 또 애플 인텔리전스 이제 AI 회사로 보는 시각도 굉장히 많아지고 그리고 사실 뭐 모르는 사이 스물스물 지금 사상 최고가 경신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애플에 대해서는 딱 이제 AI 회사다 이렇게 좀 봐도 되는 건가요? 어떨까요? 일단 애플도 이제 자기 언어 모델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 AI 회사로 보는 게 맞겠죠. 예. 근데 다만 이 거대 언어 모델 자체로만 놓고 보면 다른 빅테크에 비해서 거대 언어 모델은 좀 경쟁력이 떨어져 있는 거는 아직까지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거대 언어 모델이라는 것 자체의 경쟁 자체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고 사실 그래서 주가 빅테크의 흐름을 보더라도 일정 구간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일 셌다가 아 맞아요. 일정 구간은 메타가 제일 셌다가 예. 또 일정 구간은 아마존이 제일 셌다가 뭐 요렇게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오르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에 보면 애플이 상대적으로 강한 구간에 진입한 것처럼 느껴지기는 네, 합니다. 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제가 AI 단계에서 지금 AI 에이전트 단계에 예. 처음 진입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AI 에이전트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첫 번째 현상 중에 하나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엣지 컴퓨팅 혹은 온 디바이스 AI란 말이죠. 네. 근데 빅테크 중에서 온 디바이스 AI 생태계에 관해서는 애플이 가장 독보적인 생태계를 네. 가지고 있는 회사인 건 맞는 것 같고 또 온 디바이스 AI로 가게 되면 LLM이 아니라 SLM이라고 해서 네. 이제 언어 모델의 경량화가 필요할 텐데요. 네. 경량화 쪽에서는 애플이 그렇게 모자라지 않다고 이미 검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애플이 단기적으로 가장 좀 인정받고 에이전트 시대에 진입하면서 애플이 이제 갑자기 AI 회사로 이제 부각되기 시작하고 최근에 주가 퍼포먼스도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제 생각은요.
이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구간별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지나고 나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과정이다 보니까. 네, 지나고 나면 뭐 마이크로소프트건 아마존이건 메타건 알파벳이건 그 퍼포먼스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달리기 한 상황에서 누가 좀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런 느낌인 거예요. 예, 그리고 뭐 누구는 약간 곡선주로에서 강하다 네. 하면 지금 곡선주로에서 누가 강한 거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 LLM 경쟁, 거대 언어 모델 경쟁 자체가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네. 그리고 승부도 안 난 상황이고 그리고 모든 기업들은 계속해서 열심히 투자를 하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보면 지나고 나면 다 똑같을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지금의 애플이 조금 센 구간에 진입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찐쌤 저기 설명을 듣다 보니까 뭐 이렇게 앞으로가 좋아 보여서 붙들고 몇 주, 몇 달 기다려 보겠다 이런 투자가 아니고 그 시점에서의 주도주에 올라타시는 그런 스타일이시구나. 야, 우리 국내에서도 그런 거 찾아주시면 좋겠는데 앞으로 가끔. 그 주도주는 장이 좋아요. 장이 좋아야. 완곡하게 표현 잘하시네요. 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연말까지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에서 오늘까지 양대지수 사흘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금 환율도 1,470원을 넘어선 상황인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0.5%대 하락세 보여줍니다. 코스피가 0.57% 하락하면서 2,415원, 15선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도 0.51% 하락하면서 672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양 매도가 나옵니다. 외국인 금액은 소폭이지만 79억 원의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기관 역시도 229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입니다. 오늘은 개인만 홀로 358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 모두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341억 원의 매도 우위 기록 중이고요. 기관 역시도 470억 원 가까이 지금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만 홀로 861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등락률 상하위 업종 보겠습니다. 오늘 가정용 기기와 용품, 게임엔터, 그리고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업종이 올라갑니다. 반면에 광고와 운송 인프라, 생명보험 업종은 하락폭이 큰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양자암호 관련주 상승세가 큽니다. 뉴욕 증시에서 양자 컴퓨터가 인공지능 AI 기술 발전 정체를 해결할 도구로 평가받으면서 관련주들이 급등하자 국내 증시에서도 관련주들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한국 첨단 소재 이미 상한가 경신했습니다. 4,270원이고요. ICTK 역시도 20% 가까운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가 9,840원. 아윈플러스가 6.7% 올라가고 KCS 10.6% 급등하면서 거래가 1,730원입니다. 더불어서 CQ센도 5.85% 강세로 현재 거래가 2,805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히토류 관련주가 시간의 거래에 이어서 강세 기록 중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덴마크 보호령인 그린란드 매입 의사를 또 드러냈는데요. 그린란드에 히토류 광물을 포함한 천연 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돼 있어 미국이 그린란드를 편입할 경우 중국 히토류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히토류 관련주 내에서는 삼화전자 12.7% 강세 기록 중입니다. 3,455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동국 RNS가 2.8%, 그린 리소스가 5.68% 올라갑니다. 마케티플렉스는 지금 2.62% 하락 전환이 된 상태이고요. 유니온 머티리얼도 0.9%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초전도체 관련주도 올라갑니다. 최근 구글이 자체 개발한 양자칩 윌로에 초전도 기술이 적용됐다는 소식에 관련주의 매수 심리를 자극시켰었는데요. 이에 더해서 퀀텀 에너지 연구소가 전도성 구조체를 포함한 관련 장치 특허를 출원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어제장부터 초전도체 관련주가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주 내에서는 CCS가 4.57% 올라가고 있고요. 신성 델타테크 3.2% 강세로 거래가 12만 5,500원입니다. 파워로직스가 2.24% 상승 중입니다. 6,39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고려제강이 2.27% 올라가면서 18,470원. 탑 엔지니어링 역시도 1.73% 강세로 현재 거래가 5,280원으로 집계됩니다. 더불어서 오늘 반도체 쪽도 양호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고대역폭 메모리 HBM 관련주 상승세 시현 중입니다. 상승폭을 점차 확대시키고 있는데 테크윙이 현재 9.26% 강세입니다. 거래가 4만 100원이고요. 예스티도 4.13% 올라가면서 9,580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오테크닉스 오늘 6.67% 강세 보여줍니다. 현재 거래가 14만 800원. 오로스테크놀로지가 6.8% 올라가면서 16,96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한미반도체도 오늘 1.2% 상승 중입니다. 현재 거래가 83,5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환율이 급등하면서 좀 다소 약한 분위기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업종 그리고 시장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트러스트 투자자문 이영진 자문역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관련된 기업들의 가치가 크게 높아졌다고 하던데 관련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네, 그동안 시장 트렌드를 지배하는 섹터는 트럼프 정책 수혜주와 일론 머스크가 집중하는 산업에서 수급 유입이 강하게 형성됐었습니다. 머스크 수혜주로는 자율주행 쪽 이슈가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최근에 올라오는 로봇 섹터와 동반해서 우주 항공 섹터도 자세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머스크가 소유하고 있는 스페이스 X는 최근 시총이 3,50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삼성전자보다 월등하게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만큼 산업의 성장 속도가 빠름을 체감할 수 있는데 2025년에 들어서는 트럼프 2기에서도 우주 상업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고 민간 우주 산업의 빠른 혁신과 성장을 추진한다면 스타링크 이용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광대형 통신망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예산 할당이 적극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관련주 중에서도 스페이스X가 투자를 했거나 관련 사업을 영위해가는 기업들의 포커스를 맞추시면서 대응 관점을 잡아가시는 방향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주항공 관련주 중에서 어떤 종목 좋게 보시나요? 네, 국내 관련주 중에서는 아주아이비 투자와 미래에셋증권이 스페이스X에 투자한 소식으로 이목이 집중됐던 사실도 중요하겠지만 실제로 가장 중요한 종목은 HVA임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동사는 나로호와 누리호 발사체의 첨단 분석을 납품한 레퍼런스를 토대로 미국 발사체 고객사까지 확대하는 과정 속에서 주가 모멘텀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동사는 글로벌 경쟁업체에 대비해서 고순도의 첨단 금속을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제작하여 리드 타임이 현저히 줄어들고 3에서 40% 낮은 가격으로 가격 우위의 장점까지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매출의 90% 이상이 해외 기업으로부터 발생한 레퍼런스를 확인해 봤을 때 내년에도 해외 발사체 기업의 발사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추가적인 성장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 LK 삼양 같은 경우에는 텔레픽스와 차세대 별추적기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고 내년 6월 스페이스X의 발사체를 이용해서 발사하는 위성에 차세대 별추적기를 실어서 테스트할 계획에 따라서 주가가 크게 상승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주가의 상승 과정을 봤을 때 무리하게 접근하시는 관점보다는 조정이 충분히 나올 때 대응 관점을 잡아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투자자분들 위해서 대응 전략까지 함께 세워주시죠.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 미 연준의 금리나 속도 조절이 글로벌적으로 달러 강세를 부추기면서 원화가 대내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국이 외환보유고 4천억 불을 사수하겠다는 최종 마지노선 발표로 매도 개입도 당분간 나오지 않을 개연성이 높고 계절적으로 1월에서 3월은 원달러 상승 압력이 매우 높은 시기이기 때문에 원달러 1,500원 도달 가능성도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하실 때 국내 주식에 대한 저평가 메리트도 중요하겠지만 미국 주식을 같이 고려하시면서 어려운 시장을 대응해 가시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최근 부동산 매수세가 줄어들고 법원에는 임의 경매 매물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너무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이 매수 적기라고 보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야 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매수에 나서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부동산 시장 흐름과 함께 임장 매물 살펴보겠습니다. 세종사이버대 부동산학과 설춘환 교수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근데 지금 임의 경매라고 지금 이제 소개를 했는데 네. 경매면 경매지 임의 경매는 또 뭡니까? 네, 일단 그 임의 경매라고 하는 것은 네. 이를테면 이제 그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사람들이 예. 자기 신용이 아니고 예. 자기 어떤 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하고 이를테면 돈을 빌리고 예. 그 부동산에다가 이제 근저당권을 설정해서 이후에 경매를 신청하는 것을 우리가 통상 임의 경매라고 합니다. 그럼 임의 경매 말고는 또 무슨 경매가 있는데요? 강제 경매도 있는데요. 예. 강제 경매라고 하는 것은 통상 이제 판결을 받아서 경매를 하면 강제 경매. 반대로 이제 우리가 처음부터 대출 받을 때 근저당권 설정하고 이를테면 근저당권에 기해서 가는 경매를 우리가 통상 임의 경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임의 경매 이제 주로 대출 받으면서 담보로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경매로 나온다. 네. 근데 이게 임의 경매 물건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뭐 특별히 있습니까? 일단 뭐 기본적으로는 그 채무자들의 컨디션이 일단 상당히 좋지 않아졌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기본적으로는 실물 경기가 좀 좋지 않아진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본인의 어떤 현금 흐름을 감안하지 않고 대출을 받았던 연끌족들 지금 이제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원론적으로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문제가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또 안 좋아지고 있다. 왜냐하면 실제로 임의 경매가 들어가기 앞서서 사실 또 일반 매매로 전환돼서 매매가 된다고 한다면 채무를 충분히 변제할 수 있었을 텐데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일반 매매가 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이 있었고요. 실제로 보면은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2021년하고 2022년도에 임의 경매 신청 건수가 한 6만여 건이었는데 올해는 벌써 11월까지 무려 12만 건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2배가 증가했다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아무래도 이제 고금리로 인한 연체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부동산 가격 하락과 어떤 침체의 영향이 또 가장 컸다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아쉬운 것은 앞으로도 앞서 얘기한 그 탄핵 정국 그다음에 대출 규제가 맞물리면서 당분간 부동산 시장이 좀 더욱 어려워질 것 같다라고 하는 점은 좀 아쉬운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게 뭔가 좀 전반적으로 경제가 불안정한 상황인데 부동산 시장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런데 보니까 그 8년 전에 그 탄핵 정국과 이제 비교했을 때 오히려 그게 결정 이후에는 부동산 시장이 또 활성화됐다라는 분석이 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네, 그 말씀은 맞는데 네. 일단 이제 시장 자체가 좀 다르다라고 하는 점을 시장이 감안하셔야 될 것 다르다.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번 탄핵 정국과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의 부동산 시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통상 보면은 2014년도부터 약 한 10년 동안 대세 상승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8년 전부터 사실 우리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좋아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점이 있었고 그때는 부동산 대세 상승의 초입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탄핵 정국이 끝나면서 네. 좀 어떤 정치적인 어떤 불확실성이 거치면서 가격이 급등했다. 반면에 지금은 굉장히 좀 어려운 시장이죠. 어찌 보면 2021년도 10월 달에 가장 고점을 찍었고
이후에 계속해서 어찌 보면 반등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가격은 좀 하락하는 추세다라고 하는 점이 있어서 실제로 고점을 낮춰가면서 시장이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탄핵 정국과 상관없이 시장은 좀 당분간 어려워질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그 부동산 가격, 특히 이제 아파트 가격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심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네네. 지금 굉장히 심리가 좀 안 좋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뭐 서울, 경기, 인천의 아파트 가격이 여전히 높다라고 하는 또 피로감이 여전히 있습니다. 지금 뭐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뭐 서초, 강남을 다녀왔습니다만 웬만한 아파트 값이 뭐 30억, 40억, 50억 하거든요. 네네. 이것이 사실 8년 전만 하더라도 어찌 보면 한 10억, 20억 단위였었는데 물론 이제 그 외의 지역은 뭐 한 5, 6억만 하더라도 서울에서도 아파트를 살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있었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다만 이제 부동산 시장이 좀 활성화되려고 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실물 경기가 좀 좋아져서 개인들이 좀 소득이 좀 높아지고 유동성이 좀 풍부해져야 되는데 과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다만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아마도 내년 1월 달부터는 많은 은행들이 네. 대출 규제를 좀 완화해주겠다라고 하는 좀 부분도 있었고 또 금리도 조금은 인하될 것이라고 하는 점이 있어서 좀 그런 점은 조금 위안이 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지금 교수님 이 뭐 서울에서 똘똘한 한 채 뭐 이 얘기는 오래됐습니다만 서울도 같은 서울이 아니잖아요. 네. 이 강남권하고 주요 지역 제외하고는 오히려 또 아파트 값도 떨어지고 있다는 데도 나오고 있고. 네. 뭐 대출까지 생각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냥 큰 거보다 작은 거로 좀 옮겨 타자.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해 주시면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네. 강남을 다녀왔습니다만 네. 강남은 아파트 값이 웬만하면 한 3, 40억 하잖아요. 반면에 네. 저희가 이제 금천구하고 노원구를 다녔는데 거기는 또 웬만하면 한 6, 7억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극과 극이다라고 하는 점을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투자자 또 실수요자 입장에서 가장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면적은 전용 면적이 5구제곱미터랑 8사제곱미터를 가장 선호한다. 괜히 또 국민 평형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1인 가구가 또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좀 중소형 아파트에 대한 매력이 앞으로도 점점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 이제 화면에서 나왔다시피 대형 평수의 가격 상승률이 높았던 것은 사실은 이제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국민 평형 대비 어찌 보면 전용 면적이 한 30평, 40평 넘어가는 것은 공급도 별로 없고 수요도 많지 않은 가운데 오히려 가격 상승률이 좀 높았다라고 하는 그런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아까 이제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강남 3구 같은 경우에는 뭐 신축도 좋고 재건축도 좋습니다만 예. 사실 이제 강남 3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 예. 그런 곳들은 사실은 이제 뭐 신축이면 그나마 조금 인기가 있습니다만 구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다. 요즘에는 이제 분담금이 엄청나게 많이 증가했더라고요. 특히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 또 공사비가 급등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런 어떤 아파트를 매수하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오히려 5구제곱미터, 8사제곱미터도 좋습니다만 웬만하면 한 20년 이내의 아파트를 좀 사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나머지 한 30년, 40년 된 아파트를 내가 서울 외곽에서 또는 경기 인천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좀 조심스러운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제 매물을 살펴보기 위해서 현장에 직접 나가는 걸 이제 임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야 가서 뭘 봐야 될지 알겠지만 사실 모르시는 분들은 또 가서 뭘 봐야 될지 모르니까 요즘 보니까 유료 임장도 많이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뭔가 매수하고자 하는 심리 자체가 막 완전히 위축됐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예. 현재 이제 일반 매매 시장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이럴 때가 사실은 이제 경매로 낙찰받기 가장 좋은 타이밍이다. 먼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경매로 입찰하려고 하는 분들이 시장이 좋아질 때 입찰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미 늦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러면 낙찰가율이 비싸졌을 거 아니에요. 바로 이제 올라가는 네. 것이거든요. 사실 이제 우리가 6개월 전에 서울의 아파트의 낙찰가율이 한 95%까지 육박했었었는데 네. 제가 최근 2주 동안에 서울 아파트의 낙찰가율을 보니까 다시 89%로 떨어졌더라고요. 예. 약 한 6% 정도까지 떨어졌다. 서울이 89% 떨어진 반면에 오히려 경기, 인천, 세종, 부산 같은 경우에는 벌써 80% 초반 또는 70% 중반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점이 있었는데 일단 우리 아까 그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임장을 가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수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좀 하고 있는데 제 주위에도 마찬가지인데
여전히 싸다면 입찰을 하겠다, 매수를 하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최근에 서울에서 2번 유찰된 아파트들은 거의 뭐 경쟁률이 20대 1을 넘어갑니다. 오, 예, 이를테면 얼마 전에 그 서대문구 천연동의 천연 뜰 한 채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19대 1. 낙찰가율이 한 80%가 조금 넘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다녀온 금천구 가산동의 두산 이부도 역시 똑같이 19대 1. 그다음에 낙찰가율은 82.13. 그래서 어찌 보면 여기서 주는 이제 교훈은 오히려 한 번 유찰됐을 때 80에 먹었더라면 훨씬 더 싸게 잘 낙찰을 받았을 거다. 이런 점이 좀 있었다라고 하는 점이 있었고요. 또 하나 이제 최근에 임장 크루가 네. 과거보다는 굉장히 많이 급감했습니다. 임장 크루. 예. 맞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또 이를테면 날씨다 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추우니까. 네, 맞습니다. 한겨울, 한여름은 일단 임장 크루가 좀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대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예. 오히려 임장 자체를 좀 꺼리는 분도 있다. 네. 왜냐면 어차피 못 살 건데라고 하는 점이 있고 신규 대출이 쉽지 않죠. 맞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라고 하는 점이 있죠. 예전에 사실은 저희가 한 8, 9년 전만 하더라도 가령 우리가 뭐 창동, 뭐 4단지, 2단지 이런 데 보면 가격이 한 2억 2천. 그러면 내 돈 한 2천만 원만 되고 나머지 갭 투자도 할 수 있었었는데 그런 것들이 뭐 가격이 높았을 때는 예. 7억까지 올라갔었던 거니까 절대 사기는 좀 어렵다. 그러게요. 네, 그런 부분도 아마 가만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또 궁금한 거 못 참으니까 이 유료 임장 네. 얼마 내야? 그것은 이제 저희가 뭐 통상적으로 한 3시간에 어떤 데는 5만 원, 10만 원 요 정도 한다고 아니 이해하시면 혹시 좋겠습니다. 이것도 임장 크루 간의 n분의 1 이런 거 하는 건가요? 아니 그렇지 그런 않습니다. 건 아니에요? 1인당 5만 원, 7만 원씩 1인당. 내고 통상 많을 때는 한 20명, 적을 때는 한 뭐 10명 정도 데리고 조를 짜서 이제 가기도 한다. 20년 곱하기 5, 100만 원. 오. 네. 그렇게 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네. 설 교수님 최근에 어디 임장 다녀오신 데가 있습니까? 네, 제가 최근에 이제 뭐 서초구라든지 인천들을 좀 다녀왔는데 추위도 안 타시네. 교수님은. 뭐 이제 이것은 또 임장은 또 추위와는 또 상관이 없고 네. 또 임장 자체는 또 기본적으로 날씨가 좋을 때 갈 수도 있고 사실 네. 추울 때 갈 수도 비가 올 때도 갈 수 있고 다양하게 좀 가봐야 되는 것이 또 상당히 중요하더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그 임장을 다녀온 물건 중에 몇 건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제가 먼저 이제 서초구를 얼마 전에 다녀왔습니다. 먼저 이제 서초구는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뭐 교대역에서 만나서 뭐 고속터미널도 갔다 오고 잠원역도 지나서 이제 신사역도 다녀왔는데 네. 그 중에 저희가 가장 마지막에 갔던 물건인데 저희 이제 수강생분들이 가장 이제 좋아했던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제 서초구에 있는 근린주택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24 타경 116868 사건인데 이게 이제 근린주택입니다. 근린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1, 2층의 상가나 사무실, 그다음에 3, 4층의 주택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근린주택은 1층은 상가, 2층은 사무실, 3, 4층은 주택인 건물입니다. 토지가 한 52평쯤 되고요. 건물의 연면적이 한 124평 정도 됩니다. 감정가가 지금 현재 68억 원 정도 되는 건데 한 번 유찰된 가격이 지금 약 54억 원 정도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과거에는 54억 원 정도 하면 좀 비싼데라고 할 수 있는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최근에 뭐 강남 3구의 아파트 한 채 값이 이 정도이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자 관점에서는 오히려 저는 이런 물건들이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아파트 가격은 추후에 좀 하락하면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런 물건들은 오히려 계속해서 토지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상당히 좀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 물건이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입지가 아주 좋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3호선과 신분당선, W역세권인 신사역에서 도보로 1분 거리의 초역세권이라고 하는 점은 강점이고요. 신사역에서 1분 거리라고요? 맞습니다. 오. 저기 근데- 간장게장 골목 있는 데 아니에요? 그 맞은편입니다. 간장게장 맞은. 네,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이게 더불어서 코너 건물이라고 하는 점이 또 네.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하는 점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뭐 근린주택이라든지 빌딩을 산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고민할 것은 역세권이냐 그리고 코너의 건물이냐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 건물 자체는 조금 오래되었습니다. 네. 94년 도에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차라리 그래서 이 건물은 낙찰받은 다음에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한다면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어떤 수강생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교수님 이거 54억에 샀을 때 연수익률이 몇 % 정도 나옵니까? 이런 또 질문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런 건물 자체가 토지 감정가는 높고 건물 감정은 거의 없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실 연수익률을 한 1, 2%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건물들은 오히려 연 수익률보다는 오히려 리모델링해서 다시 새로 줬을 때 오히려 수익률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권리 분석은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매각물건 명세서가 있는 건데 저기에 이제 특별히 낙찰자가 떠안아야 될 임차인이 있는가 네.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해야 되는 건데 여기 보면 선순위 임차인 요건을 갖췄는데 보증금이 확인이 안 되신 분들이 지금 한 2분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실제로 소유자를 찾아가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원래 이제 우리가 경매라고 하는 것은 앞서서 우리가 임의 경매, 강제 경매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채무자가 돈을 못 갚아서 네. 경매가 나왔는데 이 사건 경매는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로 나온 사건입니다. 예,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소유자가 예. 이게 뭐 이를테면 우리 앵커님하고 소장님하고 저랑 3명이 소유를 하고 있는 건데 네네. 예. 제가 이거를 우리가 나누자. 근데 이 건물 자체는 이제 나누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서로 협의가 안 되니까 예. 그냥 우리가 이거 몽땅 경매로 집어넣고 낙찰되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씩 배당을 받아먹는 예. 그런 이제 경매가 되는 것인데 예. 이 사건은 뭐 채무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와서 이거 좀 높게 낙찰받고 싶은데 혹시 선순위 임차인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누구냐라고 하면 우리 셋은 모두 통상은 얘기를 해주죠. 여기 누가 있다. 그쵸. 특별하게 예. 우리가 뭐 빚을 진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기서 언급하는 선순위 임차인 확인이 안 된 분들은 직접 소유자를 찾아가서 네. 체크를 하면 무난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다음에 그 금액 자체는 얼마 안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디 서울 말고 딴 데 다녀오신다는데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2번째 다녀온 곳은 인천 부평구를 좀 다녀왔습니다. 부평. 네. 네. 일단 인천 부평구는 제가 뭐 부평역을 지나서 부평시청, 그다음에 부평구청역, 갈산역을 좀 다녀왔는데 예. 일단 부평은 새 아파트가 별로 없더라고요. 예. 네, 구축의 아파트가 상당히 많았다. 그중에서 오늘은 부평구에서 가장 좀 선호도가 좋은 삼곡동의 한화 아파트 경매 물건을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물건은 전용이 40평대 아파트고요. 1280세대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이게 이제 2단지 아파트인데 옆에 1단지 아파트까지 합치면 약 2000세대가 넘어가서 대단지 아파트여서 또 상당히 인기가 많은 아파트고요. 이 아파트는 이제 감정가가 5억 3,500만 원인데 한 번 유찰된 가격이 3억 7,450만 원. 현재 이제 중개사무소에 갔더니 시세가 5억 5천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사실 이제 앞서 얘기한 그 임장 크루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개업자분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시세도 물어보고 직접 현장에도 데려가 봤는데 막상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매수할 사람도 아니었고 좀 허탈하다. 예. 업무 방해가 아니냐 이렇게 예.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 사건은 저희가 직접 들어가서 이거 경매 나왔는데 시세만 좀 확인하고 싶다라고 해서 중개업자분이 얘기를 해준 사건이고요. 이게 이제 20층 중에 7층이고 그다음에 이제 1999년산 25년 차. 중요한 것은 7호선 산곡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라고 하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지금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이 아파트 단지가 인천 부마초등학교 초품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좋고 밑에 이제 왼쪽에는 이 롯데마트를 품었습니다. 일명 마푸마. 마트를 품은 아파트다라고 하는 점. 네. 초품은 초등학교가 근처에 있고. 네, 초등학교를 품었다. 단지 안에. 마품은 마트가 마트를 품었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은데 예. 그런 점에서 상당히 또 편의시설이 좋았다라고 하는 점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뭐 항상 이제 경매는 이제 권리 분석이 중요한데 매각물건 명세서상에 보더라도 특별히 권리상에 하자는 없다. 항상 우리가 저 권리 분석상에 어떤 커멘트가 있으면 좀 좋지 않은데 커멘트가 없으면 사람들이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오히려 커멘트가 없었을 때 문제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건도 법률상 문제는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네. 교수님 직접 걸어보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임장이라는 게 걸어서 가는. 진짜 5분 거리입니까? 네, 진짜 5분 거리고요. 아, 네. 저기서 실제로. 아니 가끔씩 고속도로 이정표는 정확한데 거리가 이렇게 검색해서 이렇게 가다 보면 뭐 몇 번 출구해서 170m 하는데 네. 걸어보면 뭐 한 300m 넘을 때도 많고 실제로 저희는 이제 임장이라고 하는 거죠. 해보시니까. 제가 걸어서 이제 확인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많은 분들은 그냥 차를 가져오셔가지고 물건만 점프 하시면 사실 지역을 모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직접 도보로 걷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 예전에 이제 정말 웃겼던 그 분양 그 공고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삼송역에서 삼송? 네, 삼송역, 예. 3호선 삼송역에서 어떤 그 도시형상주택을 이를테면 분양을 하는데 네. 도보 3분 거리라고 해서 저희가 직접 가봤어요. 예. 네.
뛰어서 3분 거리더라고요. 네, 이런 것들은 글쎄, 정말- 제가 그것 때문에 네, 오히려 여쭤보는 상당히 거예요. 문제가 뛰어서 됐다. 3분이냐, 걸어서 3분이냐 다르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었다라고 하는 점이 있었습니다. 또 또 하나는 어디, 제가 예, 네, 어디 다녀오셨어요? 또 세 번째는 제가 이제 파주를 또 한번 파주. 다녀왔습니다. 파주? 네, 파주. 예. 네. 파주를 다녀온 이유는 이제 기본적으로 GTX A 노선이 바로 내일 개통됩니다. 12월 네? 28일 날 아, 그래요? 파주 운정에서 서울역까지가 내일 개통이 되는데 일단 90분 거리인데 22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거의 뭐 교통의 혁신이라고 하는 점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파주 야당을 지나서 이제 운정을 갔는데 파주 야당의 상권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젊은 친구들이 고양시에 있다가 밤에 이제 좀 먹자 놀자를 오히려 파주 야당역 근처로 가는 그래요?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그래서 가보니까 장사가 또 잘 되더라고요. 한번 확인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운정을 다녀왔는데 운정을 다녀온 이유는 이제 GTX A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A의 스타팅하는 역이 운정 중앙역인데 그 옆에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운정 신도시 아이파크 아파트를 좀 다녀왔습니다. 이 아파트는 이제 전용 면적이 33평형 아파트고요. 단지의 크기가 3,042세대, 완전 대단지 아파트. 감정가가 현재 9억 2,800만 원이고요. 한 번 유찰된 가격이 6억 4,960만 원. 현재 또 중개사무소에 갔더니 시세가 한 9억 원 정도 하기 때문에 이번 최저가는 상당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21층 중에 13층이니까 뭐 1조와 조망 상당히 좀 좋아 보이고요. 2020년 산이기 때문에 4년차 신축 사람들이 또 상당히 인기가 많은 아파트다라고 하는 점이 있었고 역시 이제 이 아파트도 동패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초품화 아파트여서 그런 또 학부모들이 또 상당히 좋아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12월 28일 날 내일 그 GTX A가 개통이 된다면 최대의 수혜 아파트가 될 거라고 하는 점에서 상당히 좀 매력적인 아파트고 아마도 이 아파트가 2월 11일 날 입찰일인데요. 네. 저는 굉장히 많은 입찰자들이 참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양시장 지금 개인 투자자 순매수 보여주고 있고 그래도 오늘은 또 외국인이 선물해서 좀 많이 매수를 하는 편이네요. 예, 네. 그러네요. 아유, 진짜 환율이 또 열려버렸네요. 또 1,470원도 올랐고, 아우, 흉흉합니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